안녕하세요. 이슈와 그림을 동시에 이슈갤러리의 로가 인사드립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네 자로 하면 고진겁네. 그럼 두 자로는 롤린입니다. 인생 롤린입니다. 모르죠, 누구도. 지난 시간에 진심단 리액션 영상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지인들에게 참 연락 많이 받았습니다. 부끄럽다고. 오늘은 이렇게 미술사에서도 롤린하셨던 거장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인상주의 아버지 인버지 클로드 모네입니다. 모네, 이름만 들으면 세상 고생도 안 한 고상한 화가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 양반 고생 무진장 했습니다. 모네는 1840년에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풀네임은 오스카 클로드 모네. 어린 시절에는 그냥 오스카로 불렸다고 합니다. 몇 년 안 가서 노르망디의 예쁜 마을 르하브르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우리 몽생미셸 갈 때 들리는 그 예쁜 마을 있죠? 여기 영상 나오는 이곳 말이에요. 엄마가 가수여서 예술가의 피를 이어받은 모네는 어려서부터 예술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찬 가게를 하던 모네의 아버지는 예술은 무슨 얼어 죽을 예술, 그저 매형하고 함께하던 식료품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죠. 그러나 모네는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둘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고모가 자식이 없어서인지 어린 모네를 친자식처럼 키우고 그림 레슨도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네의 처음 크리어는 풍자와 캐리커처를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돈도 꽤 괜찮게 받으면서 철물점이나 문방구에 납품을 했었는데 그대로 멈췄다면 그저 그런 그림쟁이가 되어서 생을 마감했겠죠. 근데 원래 위인들은 귀인을 만나잖아요. 모네의 풍자를 본 화가 외젠 부댕이 모네를 제자로 삼고 싶다고 하고 부댕으로부터 야외로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자연을 관찰하는 법, 그 살아있는 자연의 미묘한 움직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또 남자들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1861년 군대에 징집됩니다. 아버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림을 그리는 아들이 못마땅해서 그림만 포기한다면 뇌물을 찔러서라도 바로 제대를 시켜주겠다고 회유합니다. 우리 모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대 안 해 모네! 군생활을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프리카의 광활한 자연에서 빛과 색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아주 큰 수확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군대에서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 알버트 공도 같은 해에 유럽을 강타했던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망을 했을 정도로 지금의 코로나와 같이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하늘이 도왔을까요? 모네는 왕쾌를 하고 거기다가 7년 의무복무였는데 곧바로 의병 제대를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얻은 그 영감을 가지고 파리로 돌아온 청년 모네는 못할 게 없었습니다. 아시죠? 그때 그 느낌. 제대하고 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요. 자, 주변 모두 다 아카데미로 들어가서 정식 미술 코스를 밟으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샤를 글레르의 화실에 입학해 후에 인상주의자로 불리는 르누아르, 시슬레 등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들과 함께 퐁텐블로 숲으로 나가서 야외에서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지만 빛에 따라 달라지는 미묘한 자연을 그게 담아냈게 됩니다. 그러다 1863년 충격적인 전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마네의 풀밭 위에 점심 식사를 보게 되는데 이 작품이 일으킨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마네는 풀밭에서 잘 차려입은 남성 2명과 그들 곁에 나체로 앉은 여성을 그렸습니다. 알고 보면 여성은 당당한 눈빛으로 우리를 응시합니다. 비평가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외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인가? 서양 회화에서 누드의 역사는 꽤 깊습니다. 자, 네이키드와 누드는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나체만 누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누드는 언제나 여신이어야만 했지만 그림 속에서 옷을 벗은 여성은 미술계를, 사회 규범을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모네는 자신과 이름마다 비슷한 그 마네로 인해 온몸이 감전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자기가 진정 원하는 자유를 찾게 됩니다. 화실을 뛰쳐나온 모네는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원근법, 명화법 따위는 다 무시하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람에 출렁이는 강물을 자유분방한 기법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네와 모네 헷갈리시죠? 그거 잘못 아닙니다. 그 시대에도 모네와 마네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마네는 자신보다 한참 후배인 모네와 혼동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모네를 만나고 가까워진 이후로는 평생 동안 그와 교류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사랑할 나이가 된 25살 모네는 모델이었던 18살의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모네의 평생의 뮤즈가 된 까미유 동시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모네의 집안에서는 집안도 볼품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일개 모델과의 교제를 반대하며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이 시기에 모네는 의지할 후원자도 없었고 출품하는 전람회마다 번번이 낙선하고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인과의 결혼도 허락받지 못한 채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네는
너무 삶이 힘들어서 파리 생강에 투신 자살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사랑의 힘이었을까요? 까뮤를 모델로 그린 그림들이 살롱전에서 호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시인 작가의 작품치고는 제법 고가에 팔리게 되면서 모네는 정식으로 파리 미술계의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부모님이 둘 사이를 반대하네요. 심지어 큰아들 장을 낳았는데도 결혼도 못했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사랑을 어떻게 막습니까? 사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은 프랑스와 러시아의 전쟁 덕분이었습니다. 이때 건장한 남성들이 다시 징집되게 되는데, 와, 꿈이라도 이건 좀 심했다. 군대를 다시 가고 싶은. 결혼을 한 사람은 군대에 다시 징집되지 않았거든요. 징집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바다 건너 영국 런던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국 사람들 거실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이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때 보면 빅벤이 그려져 있네요. 이때 빅벤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보수공사로 가려져 있지만요. 자, 이후 프랑스로 돌아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되는 달콤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1871년부터 시작된 아르장테유에서의 작품 활동을 도와줄 후원자도 만나게 됩니다. 백화점도 소유하고 있는 에르네스트 오슈데가 물심양면으로 모네를 도와준 결과 이때 작품들은 풍요로움과 행복함이 묻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곳들을 다니면서 그 기억들을 그림으로 남긴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내 작품을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고, 저도 유튜브 만들면 오늘 올리면 댓글 한 10,000개씩 달리고 막 조회수 10,000뷰 100만 뷰 나오고 그러면 정말 행복한 컨텐츠만 만들 거예요. 영화에서 주인공 행복한 장면들만 계속 나오면 막 괜히 불안하잖아요. 뭔가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 들면서요. 1876년부터 아내 까미오가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약한 몸으로 둘째 아들 미셸을 낳게 되는데 그 후로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원래 비련의 주인공들은 안 좋은 일이 하나만 온다? 아니죠. 동시에 쏟아지죠. 자신을 후원해주던 에르네스트 오슈데가 파산합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도련님 에르네스트는 파산 후 빚쟁이들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 때문인지 5명의 자녀와 임신까지 한 아내 알리스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난하면 오지랖이라도 안 넓어야지. 당시 무명이었던 자신을 도와준 은혜를 갚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스와 아이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흥부와 같은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 가족 부양도 안 되면서 7명의 식구를 더 받았으니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바로 돈이 바닥나서 친구 마레에게 돈도 빌리고 이 아르쟁트유의 좋은 집을 팔고 베테유의 작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때를 모네의 비련의 시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집은 벅적대는데 희망은 안 보이고 그의 영원한 뮤즈인 사랑하는 아내 까미오는 병세가 더 심각해지고 돈이 없어서 친구 아내인 알레시는 까미오의 옷을 함께 돌려 입을 정도였다고 하니 환자의 위생을 생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모네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작품들은 그의 당시 풍경이 잘 담겨있는 듯합니다. 황무하고 어둡고 음습한 기운들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특히 베테유의 유빙에서는 겨울의 계절적 특징과 당시의 감정 상황이 잘 녹여져 있습니다. 모네 부인은 모네가 죽을 때까지 팔지 않았던 그림입니다. 창밖에 붉은색 케이프를 두른 여인이 까미유인데 방 안의 모네와 창밖에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이는 까미유,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서 그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과 거리감이 느껴지는데요. 창밖의 까미유, 방 안의 모네가 마치 다가올 운명을 암시하는 듯 다른 차원의 공간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애틋함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나온 좀 색다른 그림도 있습니다. 기모노를 입은 까미유를 그린 이 그림은 당시 유행하던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림으로 그림 속의 까미유는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파리는 일본풍의 문화에 관심이 높아 자포니즘의 유행이었습니다. 파리와 일본의 색감 그리고 아름다운 까미유가 삼위일체가 되어 꽤 괜찮은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힘들었던 당시 상황에서 단비가 되어 잠시 숨통을 틔워줍니다. 그러나 모네는 이 그림을 그저 돈 벌기 위해 그린 졸작이라고 평가합니다. 작품성을 떠나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 이 그림이 발랄하고 생기있게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까미오는 몸이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힘든 몸 상태에서도 뮤즈로서 모델로서 남편이 선택한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힘껏 웃음 짓는 그녀의 가녀린 몸과 야윈 얼굴, 눈밑 가득한 다크서클이 창백한 하얀 피부와 대비가 되어 일본 여자같이 게이샤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까뮤의 상황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아들 미셸을 낳고 나서 침대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는 숨을 붙잡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도 모네답게 그녀를 화폭에 담습니다. 이 무슨 미친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모네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내를 위한 자신의 한결같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제목은 까뮤의 인종인데 그림 속 까뮤는 빛과 공기 속으로 고요함이 뒤덮인 다른 세상으로 사라져가고 있고 그곳에서는 평안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만 같습니다. 1879년 까뮤 임종 후 인물화를 그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모네는 이제 풍경화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까뮤의 죽음 이후 모네는 죄책감과 충격에 인물화를 그리지 못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까뮤가 죽은 이후 모네의 그림은 인물의 이목구비를 거의 그리지 않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인물을 그리려고 할 때마다 까뮤의 얼굴이 떠올랐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모네의 마음속에는 32살 젊은 까뮤가 영원히 남아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까뮤가 죽은 후 모네는 절망에 빠지고 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아이들도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모네를 대신에 함께 살던 친구의 아내 알리스가 아이들을 돌보고 모네를 챙기게 됩니다. 서로에게 연민의 감정이 생기는 그들, 알리스는 모네의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까뮤가 계속 생각나고 극심한 우울증과 절망감을 이길 수 없었던 모네는 결국 파리를 떠나게 됩니다.